자, 시작해요. 네? 네. 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쳐보시죠. 오늘 주말인데 편한 시간 가지셔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입시 때문에 이렇게 좀 마다 않고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에 안타까우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천고 신입생을 위한 내신 전략 설명회.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5개 학교를 밤 9시까지 5차례 합니다. 지난주에는 양지고, 아릉고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또 한 5개 학교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해요. 거의 시즌별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 정보를 얼마만큼 일찍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이렇게 시즌별로 주말마다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저학년들을 상대로 해서는 스카이에 위치한 전략 설명회, 일찍부터 진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회를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고교 진학 설명회라든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진학 설명회 또는 입시 전략 설명회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정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정시 대비 전략 설명회를 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논술, 또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런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도 생기부 컨설팅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합니다. 특히 금년도 설명회는 금년도 생기부 컨설팅 설명회는 2월 25일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그날 생기부에 관련해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생기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쾌히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컨설턴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회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열면서 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정보를 미리미리 접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걸 저희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아직도 우리 세종에는 이런 입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설명회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이렇게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고 또 성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해서 내신 전략 설명회를 여는 것도 내신이 1학년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칫 놓쳐서 2학년부터 잡으려고 하면 좀 늦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학을 하기 전에 내신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학교별로 경향은 어떤 것인지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런 유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대비 전략을 이렇게 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강남 한국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강을 당시에 보니까 세종시 입결은 17개 광역시도,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꼴찌 17등 했습니다. 17등에서 물론 이제 신생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일단 관념들 자체가 입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순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열고 또 우수원 선생님들 사실 우리 학원의 강사진은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치동 목동에서 그래도 명성을 가진 분들만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뭐 처음에 그분들이 이 먼 세종에 냉큼 오려고들 안 했었는데 오랜 설득과 또 오셔서 풍경들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선택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들도 모셔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각종 그 윈터스쿨이라든가 또는 썸머스쿨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학생들이 향학열을 더 돋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는 종촌고 3학년 학생이 금년이죠, 금년에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 친구도 지금 여기 와서 조교 생활을 이렇게 멘토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 입학 전까지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세종은 옛날 그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찌를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급격하게 그런 어떤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입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에서도 서울대 가는 거, 의대 가는 거, 약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있고 해서 더 폭이 넓어졌지만 지금 이제 세종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학생들이 내신에도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세종시에는 이 내신 경쟁이 극도로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세종은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세종에 잔류를 하면서 세종으로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옛날과 다른 그런 내신 경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이런 어떤 경쟁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맞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우선은 입시 제도가 약간 변형된 거, 지금 입시 제도 중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추려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홍천고등학교의 입시 유형 교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쪼록 기원 시간이니만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입시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승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및 국어과 원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메이저 재종반에서 한 15년 동안 국어를 담당하면서 그 학원들에서 입시 전략까지 담당하고 있었어요. 설명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정시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입시 설명회. 근데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뒤에 과목 설명회가 있어서 좀 핵심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는 크게 변동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발표가 되면 그 발표된 변화된 입시는요 4년 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기존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게 보시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수시와 정시라는 게 있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요. 수능 전에 모집하는 게 수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모집하는 것이 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자, 수시는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요. 주머니를 뒤져보면 총 9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9장의 카드를 수시에 6장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3장은 정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9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순간 그 9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은요. 전부 수시 조각이 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9장 중에 6장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수시는요,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는 예체능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제외를 시킬게요. 이 실기 전형도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성적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고, 예체능이니까 미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림, 다시 말해서 실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물론 실기 보는 학교도 있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홍대도 수시 전형에서 실기 전형을 다 뺐어요. 성적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홍대 미대에 지원할 것이고 대학에 들어오면 가르치겠다. 근데 성적이 안 되니까 미술사를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그림만 그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실기 전형을 없애버린 추세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2등급을 받아와라. 그러면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성적입니다, 이제. 네. 자, 실기는 빼버리고요.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보류죠. 논술 전형 대략 한 모집 정원의 한 4%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수시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교과 전형과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전형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말 그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총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총 내신 평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궁금하신 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어느 정도 내신 평점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하냐. 대략 2.5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2.5 정도가 되면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물론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2점 이내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1점대를 유지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의 대학들은 그래도 2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있어야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5 이내에 있다.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정말 상위권에 그 전교 상위권에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 학생은 정말 노력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주요 대학에 지원을 하겠죠. 교과 전형에 당연히 지원하는 겁니다. 수시 전형에서. 자, 근데 그러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단어에 최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낮다. 수능에 낮은 점수만 받아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말만 수능 최저일 뿐이지 상당히 높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 대부분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서열도 있잖아요. 서열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서영고, 성서한이, 성대와 서강대 순위가 바뀌었죠. 성서한이, 중경외시, 그다음에 건동, 홍숙까지 15개 대학이 명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을 합니다. 6장을 다 쓰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아무튼 지원을 하는데 대학생의 50% 정도는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못 맞춥니다. 절반 이상은요.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 한양대,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교과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합격이 되니까. 근데 수능 최저를 절반 이상은요. 뭐 60%가 조금 안 되는데 전부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내신 점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했는데 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느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내신만 준비한 거죠. 수능 준비는 학교에서도 안 해주니까 수능 준비는 안 한 거죠. 오로지 내신만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서울권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유일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한양대죠. 한양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합격생들의 이 교과 평균을 보면은요, 1점대 극초만에 있습니다. 합격생 평균이요. 엄청나게 높아요. 1.2, 1.3 이런 애들이 한양대의 교과 전형에 합격을 하죠. 그러면 1.2에 있는 학생이라면 1.2 이내에 있다. 그러면 의대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리고 연고대 지원해야죠. 당연하죠. 물론 한양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지만 그 점수를 가지고 굳이 한양대를 지원 안 하죠. 연고대를 지원하겠죠. 서울대 같은 데 지원합니다. 근데 왜 한양대에 지원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압니다.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나서 내가 이 한양대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나는 맞출 수 없다 라고 판단한 학생들이 한양대에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 평균이 내신 평점이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한양대에 몰린다는 얘기는 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거의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맞춥니다. 자, 이게 현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다시 말해서 학종이죠. 자, 학종은요, 깜깜이 전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 전형은요, 학교마다 발표를 합니다. 떨어진 학생은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뭔지, 합격한 학생들도 왜 내가 합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근데 학종은 어느 학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학생이 합격시켰고, 떨어진 학생은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학종이죠. 자, 학종에서는요, 교과가 빠져 있죠. 대신, 자, 교과는 수치화돼서 반영되지 않아요. 참고를 하죠. 입학사정관들이 보긴 봅니다. 학생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성적도 넘어가죠. 근데 그 성적을 점수화시켜서 수치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전혀. 학종에서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생기부가 중요한 겁니다. 생기부, 생활기록부. 자,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부터 요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자, 외부의 수상 실적 반영되지 않고요. 외부에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든 전혀 반영되지 않죠. 자유동아리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부모님의 재력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동아리를 만들어버리죠. 외부 동아리. 그리고 그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척을 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돼 버렸고요. 자, 외부의 봉사활동도 폐지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점수 많이 채워봤자 전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논문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민 있잖아요. 외부에서 논문 막 발표하고 그래서 의대 막 합격하고 그랬잖아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취약한 약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 저도 많이 써줬습니다. 물론 비용을 받죠. 비용이 높을수록 자기소개서가 잘 나오죠. 자, 현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전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에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가 없죠.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렇게 폐지되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학종에서 입학사정가들이 볼 요소가 너무 없습니다. 과거에는 봐야 되는 요소가 차고 넘쳤잖아요. 근데 전부 다 폐지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입학사정가들이 당연히 우수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볼 요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고 지금은 절대적인 요소가 된 세특이죠.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세특이 뭐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준말인데요. 한 장씩 받으셨나요? 그 우수 사례 제가 한 장 드렸는데 이 세특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학습 태도 등을 평가해서 기록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절대적인 요소가 된 거죠.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요.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한테 예비군 학생들한테 일단 학교에 가면 무조건 선생님들하고 친해져라. 그게 1순위다. 친해져야 된다. 무조건 그 기록은요, 세특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수업 시간에 놀거나 아니면 수업을 방해하는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좋은 기록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가 있으면 수행평가 같은 과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제가 또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그거 대충 인터넷에 짜집기 해봤자 좋은 기록이 안 나와요. 제가 한 장짜리 드렸잖아요. 이 학생은 정말 노력 많이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기록이 들어갔기 때문에 합격이 된 거죠. 학종으로. 자,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은 세특, 생기부를 봤는데 교과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천 장의 생기부에서요.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썩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기부가 워낙 화려하다라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천 장을 봤는데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자, 교과 있잖아요. 내신. 내신이 좋은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 학종도요. 내신이 반영이 안 된다 뿐이지 생기부 기록은요. 각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 좋은 학생들. 성적 좋다는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학생들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적 좋은 학생들은요. 생기부가 좋다 보니까 나중에 6평이 끝나고 고3 6평이 끝나고 수시 전형을 쓸 때 학생부 4장, 학종 2장 또는 3장, 3장 이렇게 나누어 쓰죠. 몰빵하지 않아요. 종합에 6장, 교과에 6장 물론 있죠. 근데 극소수고요. 대부분 분리시켜 버립니다. 왜? 생기부도 좋으니까요. 따라서 생기부 관리를 하려면 일단 수행평가 기본적인 건 수업 태도가 매우 좋아야 돼요. 맨날 자빠져 자는 애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악플은 달지 않아줘요.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 다 일반적인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건 입학사정관들한테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뭔가 달라야죠.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죠. 따라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내신이 좋아야 돼요.
제 동기들 역시 교직에 많이 있는데요. 국어 선생으로. 물어보면 교무회의 하면 대놓고 학생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일단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생기부 요것 좀 관심 있게 봐라 라고 지도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어차피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인성만 길러주면 된다는 건 아니죠.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해요. 네. 나머지 학생들은요, 밑에서 받쳐줘야죠. 잘하는 학생. 그냥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종권의 몇몇 학교들은요, 정말 제대로 수업을 진행해요. 정말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온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 학교는 챙긴다. 나머지는 그냥 학교만 다녀라. 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정말 잘합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예를 들면 아른고 같은 데는 정말 운영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학률이 높습니다. 아른고 굉장히 높아요. 꽤 진학률이 높고요. 이런 학교는 진학률이 낮잖아요. 전교 1등이면 무조건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거의 못 보내고 있잖아요. 전교 1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학교에. 그러면 최소한 한 명씩은 가야죠. 전교 1등이니까. 못 갑니다. 전교 1등이라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몇몇 학교는요. 아른고 양주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내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죠. 내신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50점이 안 되니까요. 국어 내신 평균이 아른고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작년에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내신 평균이, 국어 내신 평균이 50이 안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지만 내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특은 좋지 않다. 그리고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면접 꽤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합에서도 학종에서도 내신이 중요하고요. 교과는 절대적인 게 내신인데 2.5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5면 대략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11%고요. 그러니까 한 13, 4% 돼야지 2.5가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무조건 1학년 때 3.5 이내는 받아라. 3.5 이내는 있어야지 2학년 때 그 6장의 카드, 수시에 쓸 수 있는 6장의 카드를 그래도 2학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8을 벗어나는 순간 그러면 6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서울권에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하물며 전혀 학생들이 1학년 때 신경 쓰지 않았던 서경대, 한성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차피 써봤자 다 떨어집니다. 4점대 있으면 어차피 내신 자체에서 걸러져요. 불합격입니다. 최소한 3.5, 더 양보해도 4점대 이내는 있어야 돼요. 4점대면 40%거든요. 동기학생의 40%.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나마 2학년 때 어떻게든 2학 물고 조금 만회하는 거지 4가 넘어가면은요. 더 6장 찢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휴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은 쓸 데가 없죠. 물론 지방대 어느 곳이나 나는 가도 된다라고 하면 갖고 있죠. 당연히. 지방대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습니다. 6장. 근데 서울권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물며 국립대도 4를 벗어나면 쓸 수가 없어요. 교과가. 의미가 없지. 그래서 6장이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거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끝까지 2학년, 3학년 때까지 저 6장을 갖고 가려면 그래도 4등급 이내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북, 충남대라도 쓸 수 있죠. 뭐 3.5다라고 하면 서울권은 못 씁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충북, 충남대 좋은 대학입니다. 정말 좋은 대학이에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입결이 엄청나게 낮아졌죠. 경북대 역시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에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때 경북대는요. 경북 지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수재들이 굳이 서울로 안 왔죠. 성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안 가죠. 경북대 가면 됩니다. 왜? 동급으로 인정해 줬으니까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 우수 학생들은 전부 서울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역시 입결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3점대 초반이면 들어갑니다, 이제. 과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북대 역시 그렇고요. 충북, 충남대도 3점대 중반이면 합격이 되고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과거에. 전부 다 우수 학생들은 서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정도는 돼야 충북, 충남에 쓸 수 있다. 4를 벗어나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까운데, 우리 아이는 딸이 해서 가까운데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건대, 번양대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죠. 4점대를 벗어나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최소한 4.0 더 엄청나게 양보한 겁니다. 아니면 3.5 이내는 있어야 된다. 3 이내에 있으면 그럼 정말 좋죠. 5를 벗어나면 무조건 만회가 안 돼요. 2학년 때 별짓을 다 해도 점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울권은 불가능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멋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살던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이 되는 순간 아차 싶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눈을 돌리게 되죠. 자, 이 정시가요, 수시는 대략 한 65%를 모집하고요. 45, 55%. 그 다음에 정시는 한 45%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모집 단위가 55%, 정시는 45%. 그러면 솔깃하죠. 아, 정시로 뽑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45%라는데? 과거 20%도 안 됐습니다. 서울만 그랬습니다. 서울만. 서울은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주요 대학들은 40% 이상을 정시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죠.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40%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 다 뽑지를 못해가지고 2월 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45%까지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현혹이 되죠. 학생들, 학부모님들. 수시로는 우리 아이가 안 된다. 근데 서울권은 갔으면 좋겠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그러면 이제 정시로, 정시 파이터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대치동 가면 고등학교 1학년은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시 올인반이요.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희 학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만회할 수 없다. 5점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서울권은 안 된다. 그러면 정시밖에 없다. 근데 생각하는 겁니다. 저 45%를요. 자, 정시는요.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수능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전교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2023 수능,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대에서요. 첫 번째로 시행된 게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2024 수능이 2년 차죠. 자, 서울대에서는요. 이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했습니다. 20%. 다시 말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만, 그러니까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봤자 우리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철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충실해라. 수업에 충실해서 내신을 받아와라. 라고 서울대는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지 않으면 서울대는요,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이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정시 전형에서. 자, 그리고 올해 서울대가 2년 차가 되고요. 올해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도 2024 수능에서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합니다. 올해 첫 적용이에요. 현재까지는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와 고려대.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몇 년이죠? 2027인가요? 요때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연대 그 밑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할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영하냐 안 하냐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 반영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냐, 몇 %를 반영할 것이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연대가 발표를 안 했는데 이건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만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몇 % 우리는 반영하겠다. 만약 연대마저 반영하면은요, 그러면 무조건 줄줄이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퍼센트율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은 중요한 요소가 됐다. 현재까지는 두 학교고요. 자, 정시 전형은 수능만 잘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수능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 기간에도 안 하죠. 만회가 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수능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노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정시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재학생이 아닙니다. N수생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N수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 숫자만 보는 거죠. 학생들도 숫자만 보는 겁니다. 작년에요, 재학생들이 35만 명이었고요. 시험 보는.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35만 명. N수생들이 14만 명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재수생들은요, 엄청나요. 저도 재수종합반에 정말 오래 있었지만, 재수생들은요,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강해집니다. 왜요? 공부의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학원에서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능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약했던 학생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요, 수능만 파는 거잖아요. 수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문제 유형은 뭐냐, 모든 선생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쫙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충격적인, 그러니까 2022 수능, 거기 충격적인 결과는 뭐냐면, 건대는요, 지금 정시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 N수생들이 70%가 됐고요. 서울대는 이미 60%는 항상 넘고 있고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요, 60% 정도가 N수생들 지금 정시전형에서 합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로지 수능만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요,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굳이 정확 아니지만 굳이 정시 전형 비율을 따지면 20%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는 매우 작은 거예요. 숫자에 현혹되는 거죠. 그냥.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을 정시 전형에서 모집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건데, N수생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막강합니다, N수생. 그래서 재학생들이 그냥 섣불리 나는 내신이 안 되니까 정시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왜 어쩔 수 없었느냐?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직 어린 거죠. 1학년이 이따가 뭐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입니다. 과장되는 거 하나도 없이 1학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공부를 안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고1. 뭐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에서 막 올라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입시도 잘 모르는 거고.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이성이 커지면서, 사고력이 커지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1학년 때 놓친 학생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시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1학년 때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6장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고야. 이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정시는 수능이 절대적이다. 또, 요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고 해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다. 수능 최저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다. 내신은 좋지만,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지만, 수능까지 병행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절대로 수능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신이죠. 근데 수능과 내신은 공부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수능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신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아름고처럼 엄청나게 어렵게 낸다 한들 수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능은 정말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죠.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는요, 내신용 문제가 있고 수능용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틀려오는 건 수능용 문제죠.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수능용 문제를 내버리면 틀리는 거고, 배점도 수능용 문제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교들은 국어든
영어든 내신 평균이 50점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 70점대 후반이면 또는 80점대 극초반이면 1등급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가. 정총고도 다를 바 없고요. 정총고 역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총고 역시 국어든 뭐 다른 과목이든 뭐 자세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점대 초반 나왔다. 100점은 존재할 수 없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90점 넘는 한두 명 정말 똑똑한 학생, 천재에 가까운 학생들 극소수 80점대 초반 중반 나오면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1등급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정총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아주 어려운 학교보다 그런 학교들보다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에서 60점대 평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네, 안녕하세요. 정천고등학교 내신 맡고 있는 강사 유인입니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긴 얘기 막 구구절절 하기보다는 좀 엣지 있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컨텐츠는 요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천고등학교 1학년 내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을 뭘로 할까 하다가, 2학기, 그러니까 이제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골랐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1학기하고 2학기의 그 패턴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1학기랑은 좀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정총고 유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테니까 그 얘기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정총고 내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준비할지까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 자료 중에서 이제 앞에 이제 대입 전략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이제 수강 후기도 있고 내신 자료 샘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시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은 내신 자료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전체적으로 교과서 2가 들어갔고요. 모의고사에 이제 총 16지문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지문 나와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주요한 유형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A4 용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 꽤 길죠? 그 정도를 추가적으로 나눠서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는데, 1학기하고 대비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1학기 대비 일단 난이도는 상승을 했거든요. 1학기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1학기 때 1등급 커트가 100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등급 커트에 이제 해당하는 그 인원수를 100점자가 다 채웠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냐 안 맞냐 이제 이 싸움이 조금 심했다라는 얘기고, 근데 2학기 때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93점이거든요. 근데 1등급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15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학기 때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에 대한 구분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진짜 상위권 가르겠다라고 하고 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는 어떻게 그럼 그걸 갈랐냐. 요걸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학원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2학기 때 정보를 많이 수집을 좀 할 수 있었는데, 타학원 같은 경우에 100점 맞았던, 1학기 때 100점 맞았던 친구 중에서 마이너스 30점까지 있었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특징적 문항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요. 난이도 이제 상이라고 일단은 배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외부 지문, 추가 자료로 준다고 했던 그 외부 지문을 썼는데, 시험지가 일단 큰데 거기에 이제 반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에서도 수업 듣고 저한테도 수업 듣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는 거 당연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깊은 문제 물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한 아이, 즉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골라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가
요 내용하고 연동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단어라든지 이런 키워드 자체가 다른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평상시 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학원에서 단순하게 그냥 줄줄줄 학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변형 포인트를 잡아줬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응이 많이 갈렸고요. 이거는 빠르게 읽었을지언정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따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지체가 좀 컸던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 이 긴 전체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게 몇 가지냐. 총 8개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골라줘라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읽기가 어렵고 문법적인 판단까지 같이 해야 돼서 시간 소모가 매우 컸다. 그래서 이제 좀 핵심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면요.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1학기 때랑 2학기 때가 어떻게 이제 갈리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객관식 8번이거든요. 요거는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요 모의고사 지문은 요만큼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이해한 의견에 대한 물음이 더 커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이 모의고사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암기하고 내가 여러 번 그냥 봤어라는 형태로 이걸 대응하려면 당연히 불가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앞에 문제나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소모를 얼만큼 줄일 것인가가 포인트 1번이고 2번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얼만큼까지 이걸 뻗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이제 평상시 실력 가치도 같이 좀 물어봤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중상인데요. 보시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문은 뺐어요. 지금 문제 유형만 딱 뺐는데 지문을 준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이제 밑줄을 쳐놓고 문법적으로 분석한 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문법적인 판단하는 그 사고 과정 자체를 여기다 학교 선생님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개념 이해가 아니라 내가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까지를 조금 메커니즘 있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상인데 특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1학기 대비 2학기 중간고사 난이도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 변형 하기는 했습니다. 지문 변형이라는 게 모든 모의고사는 원문에 해당하는 아티클이 있거든요. 논문 같은 것들이. 그거를 가지고 조금 포함을 시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문 변형을 했다 한들 아예 기존의 흐름 자체를 다 뒤틀어버리는 흐름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난이도라든지 시간 소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타학원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00점에서 70점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생겼다라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법 구간에 이제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학교 선생님이 이거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그 변형 포인트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었지만 중등과 고등의 이제 전형적인 내신 접근 방법 차이는 단순하게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외워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회독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그럼 어떻게 다회독을 유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요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식이 만점인 친구들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2등급의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이 돼버리면은 객관식이 2개 정도 나가버리면 서술형 감점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사실상 부분 점수에서. 그래서 친구들을 대부분 이제 표본으로 삼아보면 다른 타학원까지, 그래서 제가 한 40명 정도 이제 산출을 좀 해봤는데 서술형 감점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어느 정도 성적분이 비슷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췄었어야 된다라는 거. 중하위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요했던 거, 다해독 필요하다는 것과 모의고사 같은 거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빨리 깨닫는 거, 그게 중요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종천고등학교 성적 향상 사례인데요. 뭐 100점이었던 친구 그대로 100점 남은 사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사례는 좀 주요한 것들만 뽑았습니다. 이 친구가 좀 인상적인데요. 1학기 때 3등급에서 1등이었어요, 얘가. 근데 2학기 때 1등급 올라가면서 이제 전교 8등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인상적인데 54점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친구는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도 꾸준하게 점수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이 친구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저랑 처음 만났을 때 1학년 1학기 모의고사 기준으로 5, 60점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지금 2학년 모의고사 제가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면 2등급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아예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 결국 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했을 때 변형 포인트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한 걸 묻는 거는 동일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15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상대적인 상승률은 절대적인 점수폭으로는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명 빼고 최소 7.13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데스크하고도 다 표본으로 엑셀로 교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과장한 거 없습니다. 다만 얘도요. 마이너스 15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 친구가 6점인가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인 위치는 좀 소박하긴 하지만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천고 같은 경우에는 점수 떨어진 친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떨어진 친구 같은 경우에도 평균 대비 50%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아서 어쨌든 상대적 등수는 향상을 했다라는 거. 성적 향상이 그래서 종천고만 있냐 그러면 제가 맡았던 학교들 반평균 전체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종천고에 비해서 다전고나 고운고는 변형 포인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다만 포인트가 위에가 아니라 이 밑인데요.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토즈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테지만 또 제가 이미 그 핸드아웃으로 드린 자료 중에서 그 내신용 자료 샘플을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아토즈라고. 이거는 제가 매주 수업 나가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변형 포인트, 어휘, 어법, 실전 문제까지 혹은 서술형까지 다 담아서 매주 저희가 위클리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다전고에 다니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1학기 때 40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6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영어를 깨달았을 리는 없고 그 친구는 일주일에 클리닉 16시간까지도 왔습니다. 계속 불렀어요. 할 때까지. 걔는 미대 가겠다 그래서 수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끈질기게 불러낸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 내신 들어가면요. 12시쯤 출근해서 11시, 12시에 퇴근하거든요. 수업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너네가 영어 공부 하루에 5시간 하면 난 10시간 준비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신 어떻게 가냐? 가장 근본적인 멘탈리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톤 달리기 하는 코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42.19 뛰어야 되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내신 준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어디에서 왔냐? 저는 분당이나 노원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대부고 친구들, 과천외고 친구들, 뭐 가원고, 삼계고 이런 데는 조금 낯서실 텐데 경기 지역에서 이제 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좀 나름 유명한 곳들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했던 관리 프로그램들, 이런 데에서 변형 포인트 따라잡았던 그 시스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지만 적어도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세종하고 비교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랑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실전 문제 적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샘플로도 이제 몇 개를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실전 예상 문제를 저희가 직전 보강,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영어 시험이라 그러면 오늘 직전 보강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내신 모의고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풀이를 마지막으로 해내면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는데요. 적중성이 어땠냐 그러면요. 아까 되게 이제 좀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객관식 9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가 제가 낸 거고 여기가 이제 실제 시험이었는데 좀 잘려 있기는 합니다. 똑같은 외부 지문을 가지고 문법 문제, 요 이제 10번에 해당하는 문법적 판단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적절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A, B, C, D, E, F까지 줬었어요. 차이는 이 개수 차이인데 여기는 7개를 줬고 저는 6명의 의견을 줬다는 거. 유형은 동일하게 예측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12번 보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지문인데 여기 제가 이제 60개를 냈었거든요. 제가 예상한 문제가. 그 중에 52번에 보시면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 맥락 파악. 그게 실제 이제 객관식 12번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 전체가 다 유형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 굉장히 적합도가 거의 90% 이상 높은 것만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IBC 가정법을 활용해갖고 이제 바꿔주는 거 그대로 이제 나왔었고, 또 의견,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옳게 판단한 사람 누구냐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 외에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골라라 하는 유형도 그대로 다 나왔었습니다.
또 이 서술형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골랐던 포인트에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서술형 문장 바꿔주는 걸로 간접 작문이 그대로 나왔었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삽입되기에 뭐가 적절하냐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삽입되는 게 뭐가 적절하냐라는 거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간접 작문에 대한 연계도 동시됐습니다. 다만 여기하고의 조금 차이는 뭐냐면 요 뒤에 몇 단어를 저는 생략을 했고 여긴 몇 단어를 추가가 됐다는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렸던 이제 핸드아웃에도 이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즈라고 하는 거는 매주 제공을 좀 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되면은 실전 예시를 주게 되고요. 근데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토즈를 통과하게 되면 제가 자체적으로 변형한 문제들을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 주거든요. 그걸 통과한 친구들에 한해서 유료 사이트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문제들을 좀 걸러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숙제로 추가적으로 200에서 250개를 주는데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토즈 통과하면 실전 문제 푸는 거 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풀어오다 보면 자유롭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뭐냐면 학교에서 한 번 듣게 되고요. 저랑 해설 수업도 한 번 하게 되고요. 아토즈 같은 거 보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시험 보거든요. 벌써 4회독 하게 됩니다. 따로 숙제 주면서 5번 보게 되죠. 그리고 아토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교과서를 했다 그러면 2, 3주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차로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날 때 되면은 한 7번에서 8번 정도, 7, 8회독 정도는 저희가 완성을 시키는 구조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저는 마라톤 달리기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썼던 제가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거를 매번 놓고 변형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출 시험지를 제가 여러 번 뒤적거리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걸레짝이 돼요. 그거라도 한번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다 버렸더라고요, 그거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뒤집어 보고 또 보고 계속 파악해 낼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2일 주, 9주부터 이제 내신으로 변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신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이나 이제 문장 유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 딱 한 포인트입니다. 내신은 평상시 실력을 어느 정도 묻기는 하지만 갇혀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따라가야 될 건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국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변화되고 어휘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던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 그 친구도요. 실제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하고 이러면서 많이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부분 이제 종촌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좀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고 짧아지는지에 대한 원리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좀 케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6주 간격이 남았을 때 내신 시작된다라는 일정이 뜨고 6주가 남았을 때부터 내신 돌입을 시작을 할 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워크북 계속 아토지라고 하는 제 자초적인 거 이제 만들어 갖고 내용 이해시킬 거고 거기서 유의어 반의어 어법 서술형 학습 계속 시킬 겁니다. 매주 할당된 아토지 테스트 있고 과제형 실전 문제 제공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일주일 평균 300문항이라 그랬는데 이거 작게 잡은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신 때 이제 클리닉 시간이 추가가 된다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2시간이 붙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시험 보게 되면 그냥 냅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부르게 돼요. 이 아이들은. 다만 아이가 성실하게 잘 따라와서 바로바로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좀 제공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학부모님들이랑 단체 카톡방 저는 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조교 통해 가지고 일주일 클리닉에 대한 결과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 기록 확인하셨나요? 여쭤보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는 추가적으로 재시험 언제인지 또 클리닉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재시험이 2번, 3번 뜬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좀 보통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제가 집에서 같이 못 사니까 아이 좀 따로라도 좀 어떻게 이걸 케어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제가 신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같이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같이 달린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회동 이상으로 저희가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4시간인 이유는 클리닉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수업 2시간이랑 2시간이 중요한 건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이 넉넉히 확보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요.
정말 종충고에서 최상위권이 아니라면은 결국 클리닉에서 얼만큼 잡아주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좀 유념하시면서 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뭐 수업 받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예. 제가 조금 더 힘들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천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천고 수학. 수학이 아무래도 좀 등급 나오는 데 있어서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종천고가. 종천고 특유의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목차를 보면요. 희망차인 거는 되게 수행평가도 있고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난이도별로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성향 뭐 이런 것들 내가 되게 얘기를 할 텐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모든 지역의 수학이 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해마다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작년에 좀 쉬운 것 같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진화해서 좀 더 표현이 고급스러워지고 해마다 그렇게 돼서 한 5년 전 문제만 보더라도 이쪽 세종 지역 문제 굉장히 쉬웠었어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조금은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난이도 면에서는.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 한번 짚어보면서 종총고가 어떤지 이걸 한 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수행평가는 조금 희망적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수행평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프린트 하나 나눠주고 너네 이렇게 채울 거니까 잘 읽어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신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중간과 기말을 이렇게 분류한 거는 전에 다른 학교 할 때는 크게 이렇게 차이를 안 뒀어요. 난이도가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얘네들은. 네, 찍어도 됩니다. 자, 난이도별로 보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간시험에 지금 보면 문항수를 보더라도 16개 6문항 단답형. 그럼 얘네들이 자, 체감 난이도 제가 하라고 써놨죠. 이 하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3짜리 문제를 보면 0%라고 해놨어요. 자, 기말고사는 20%입니다. 문항수를 보시면은 늘어났죠. 늘어났죠. 자, 그러면 시간도 얘가 좀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도 높은 그런 시험지가 있는데 기말이에요. 어느 학교건 중간보다 기말이 어렵기는 해요. 뒤로 갈수록 내용도 어려워지고, 앞에 내용을 알아야만 뒤에 것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중간고사가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알면 좋겠죠? 이런 시험지 처음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아이들이, 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종천고 아이들이 이거 풀 때 몇 분 걸렸니라고 했을 때 20분이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50분에 푸는 거예요. 20분 만에 풀었습니다. 자, 100점짜리가 몇 명이 나온 시험지였을까요? 얘네가 아마 전국 기록을 갈아치웠을 수도 있어요. 100점짜리가요 중간고사에 무려 30명이 나왔습니다. 큰일 났죠 이거. 30명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시간 관리도 수월하고 변별력도 좀 낮은 시험지라고 보시죠. 중간고사. 아이들이 이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이야, 씨, 나 100점 맞았어. 어떤 애는 나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엄마들이 좋아했죠. 자, 기말고사 때 난리 났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시간 관리 일단 실패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 요거 전교 1등이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교 1등. 얘는요, 어느 학교 가도 잘 보는 애예요. 얘는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전교 2등. 76점입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굉장히 크죠. 대부분이 여기 70점대에 다 몰려 있어요. 60점대로 가면 여기는 4등급입니다. 여기가 1, 2, 3등급 여기 다 있는 거예요. 70점대.
80점대가 없어요. 이런 시험지가 왜 나왔냐면 제일 중요한 걸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것만 보다가 우리 학교 이 정도 수준이네라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애들 저희도 이제 난 계속 다니고 싶어도 엄마가 시험 못 봐서 다니지 말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요, 학원을 옮기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보통 고1짜리들은 학생들의 의지보다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더 커요. 너희 성적 안 나왔는데 거기 뭐라 다녀? 이렇게 옮기죠? 그럼 이쪽 학원에서도요, 똑같은 얘기해서 또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서로. 그럼 뭐 인원수야 뭐 비슷하게 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옮기는 게 자주 옮기다 보면 적응할 만하면 옮기고 적응할 만한 거 옮기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고3이 돼 있어요. 좀 우울하죠, 그렇게 되면. 한 학원에 적응 제대로 못하고 고3이 돼 있는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좀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은 꾸준히 1학년 때는요, 조금 못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 이거 물이 되네? 그러겠다.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너무 타격을 많이 입으면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런 시험지를 아이들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도요, 2학년 가고 3학년 가면 평범해져요. 시험 문제가. 그 평범해지는 게 난이도가 낮아서 평범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2학년 때는요. 그래서 고1 때는, 여기다 써야겠다. 고1 때는 학교별 성향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너무 낙담하시면 안 되고요. 수학적 기본 지식을 가지는 거고, 고2 때부터가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신도 어렵고, 물론 여기서부터 수능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고2부터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가. 물론 여기보다 서울 지역이나 타 지역이 여기보다 조금은 높아요. 서울은 많이 높죠, 여기보다. 수능보다 더 높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어렵고 1학년 때는 그래도 수월한데 이걸로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단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5레벨까지 있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유형 하나를 풀었을 때 어떤 유형이 하나 있다면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나 있을 때 이게 완벽해지려면 어떤 표현이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대부분 여기 1이나 2레벨에서 그냥 멈춰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나 못 풀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강해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게끔. 모든 유형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험 보는데 좀 수월하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 좀 난 놀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는 하라는데 잘하지는 못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고 시험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단련을 시켜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중2나 빠르면 중1 때부터 모든 과정을 하고 올라온 애들, 걔네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걔네는 내공이 탄탄해서 이제 지금은 이런 단계를 하고 갖고 놀고 있어요. 학교 시험지 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얘는 이런 출제 원리구나. 이걸 밝혀나가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여기 해당되는 거. 자, 3짜리는 뭐고 중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얘네도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짜리 문제는 변별력을 좀 많이 준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말고사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처음 본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는 내가 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요. 요 비슷한 거는 제가 풀어주고 시험 보게 해서 맞았어요, 애들은요. 비슷한 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요것도 경험을 해보면 풀 수 있겠지만 경험을 못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보다가요. 그냥 종치고 끝나요. 이게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3짜리 보니까 요 정도가 있는 거고 앞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이게 단답형 문제를 뭐 5문제 못 풀었어요. 종쳤어요. 뭐 이래서 시험 점수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나씩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중상 정도는 이렇게 시간 관리도 요구하고 심화 유형 이런 것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악이 되면 얘가 뭐냐, 무슨 문제를 물어보고 있냐, 이것만 알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중상이에요. 문제가 길잖아요. 읽을 때 시간이 가겠죠? 판단도 해야 되죠? 하고 나면 별거 없네가 되는 게 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중짜리는 웬만큼 성실한 애들은 대표 유형을 많이 풀었겠죠. 그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형태. 이것도요,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풀 텐데 여기서 잠깐 시간 걸리는 거 하나 넣어놨네요. 종천고 스타일이즘. 원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요거 하나 집어넣어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중짜리가 이런 정도에 생겨서 유형학습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하는. 자, 중하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학원에서는요, 클리닉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리닉 시간에 그냥 무지하게 많이 풀었던 게 이런 중하, 요 정도 될 거예요. 중상까지. 상짜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봤을 때, 나 이거 뭔지 알아. 바로 보자마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완전 제고, 치환해서 하는 거구나. 바로 나옵니다. 치환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짜리는, 이거 모르면 이제 학생 취급 못 받는 거. 그런 거죠. 얘 틀리면 이제 쫓겨납니다, 집에서. 뭐 틀리면은, 뭐 부호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 뭐 앞번호에 있는 거겠죠. 한 3, 4번 정도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방향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갑자기 수학 성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머님들은. 자, 그렇다면은 선택을 했을 때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정도 성향이 맞아 떨어져야 아이들이 좀 시키는 대로 잘 할 거예요, 이끌어서. 그런 선생님들을 먼저 잘 만나야 되겠고요. 그 학원의 방향을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과목 성향은 어떤지, 우리 애한테는 어떻게 맞게 가르쳐 줄 건지, 이렇게 보셔야 되지. 갑자기, 우리 90점 맞아야 됩니다.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본 유형학습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변형학습을 해야 되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화는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에, 자,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수학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고요. 자, 어느 고통의 순간이 있다가 계속 이래요. 안 하면 뚝 떨어집니다. 안 하면 뚝 떨어지고, 그나마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갑자기 올라갑니다, 레벨이. 솔직히 상승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고통의 시간이 있겠죠. 레벨이 요 정도예요. 그러다 갑자기 또 올라가고. 이 레벨 상승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이때 포기하는 아이들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견뎌내면 이거구나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수학 성적이 상승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심화 유형하는 게 바로 이런 그래프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공천고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대신이랑 수능이랑 관계없이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를 빨리 풀어주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 유형은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어떤 건지, 이게 이 문제에서 변형된 표현인지 이것들을 많이 다뤄봐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잘해도 시간 안에 못 풀면 틀렸다라는 거죠. 시간 배분을 많이 해줘야 돼. 더 아는 걸 빨리 잘 풀어야 되겠죠. 종천고는 중간하고 기말이 좀 많이 심했다. 이도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게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2학년으로 같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 학교 성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약간 다행이긴 한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 학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 기말 시험을 알차게 보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을 잘 해주셔서 학생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아까 너무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 그건데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조건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때 수학 학원에 안 보내는 부모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중학교 때는 성취도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략 중학생들한테 가혹하게 뭐 어떻게 등급제를 실시할 수 없으니까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거의 절대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A를 받는 학생들이요. 중학교 때는 대략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돼요. 예, 모든 과목들이요. 자, 그랬을 때 100명을 만약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명. 자, 그랬을 때 A를 받는 학생은 대략 한 25명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니까요. 많게는 30%도 줘요. A 등급을.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오면 이제 등급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1등급은 4%.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4명만 1등급을 줄 수 있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더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11%. 100명이라면 11등까지요. 다시 말해서 1등급이 4%니까 1등부터 4등까지는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그 다음 23%까지가 3등급이니까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을 받겠죠. 고등학교에 그 안에 있어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고 서울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데 이 25명의 학생이 A를 받았던 이 25명의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쭉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계산을 해보면요. 100명을 그대로 잡는다고 하면 25명 중에 4명. 얘만 1등급이겠죠.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이니까 7명이죠. 7명. 그 다음에 3등까지는 12명. 나머지 2명은요. 4등급을 받겠죠. 다시 말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A만 유지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4명이 25명 중에 4명은 1등급, 7명 2등급, 12명이 3등급. 나머지 2명은요. 항상 A였지만 4등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은요. 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학생은 3년 내내 A를 받았지만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 끝에서 A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A를 못 받았던 애들은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등급제가 시행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줄로 쭉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 몰렸다. 그럼 등급이 유지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100명인데요. 100점 맞은 학생이 10명이 나왔다. 그럼 10명은 다 100점이니까 동일한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4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10명을 1등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죠. 2등급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고등학교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학교는 수시 학생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등급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렵게 내서 분포도를 넓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고등학교 시험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어가 가장 큰 변화를 가지게 돼요. 물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어의 변화는 가장 심각하죠.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요. 너무 갭이 즉 중학교 때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영어도 당연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 폭이요. 국어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거의 국어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영수에 비해서. 자,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언제 학원을 찾아오느냐. 물론 지금 시작한 학생들도 많지만 첫 번째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때 이제 손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한결같은 얘기를 하시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만큼은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항상 우수한 성적이었다. 그런데 국어만큼 믿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첫 시험에 40 몇 점이 나왔다. 40 몇 점 나오면 평균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시험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뭐 문제가 발생이 시작된 거죠. 그걸 또 2학기 때 또는 기말고사부터 이제 서서히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망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5 대신 2.5 안에 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정총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를 좀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총고는요, 문학과 문법이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문법. 문법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해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문법이 엄매거든요. 1학년 때 1학기, 2학기 4번의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에서 문학은 모두 들어갑니다. 그건 전국 공통이에요.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에서 문법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법이 매우 어렵거든요. 여기서 질린 학생들이 문법을 포기해버리고요. 포기하면서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서 엄매가 아닌, 문법이 아닌 화작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책자에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문법, 수능에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법과 화작을. 근데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100에서 대략 68%의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8%의 학생들이 엄매, 문법을 선택하죠. 그럼 왜 이렇게 문법을 선택하지 않느냐? 1학년 때 질려버리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선택 과목이니까 무조건 선택하면 되느냐? 화작을 선택하면 무조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표점의 차이가 너무 커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공통 영역이 있고 수원, 수투. 그다음에 선택 영역. 선택이잖아요. 선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죠. 왜? 쉬우니까요.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근데 미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엄청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에서 엄매를 선택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확통이나 또는 화작에 몰려드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못하겠다. 1학년 때 이미 문법은 포기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정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문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문학도 있는데요. 비문학은 평이하게 내요. 항상 그랬어요.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린다면 4번의 시험에서 문학, 문법이 학생들의 등급을 거의 다 갈라버렸죠. 특히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내신형 문제가 있는데 수능형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학기 때, 작년 기준입니다.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좀 쉬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심을 했죠. 쉬웠다는 얘기가 그러면 월등히 뭐 100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평균이 한 70점대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조금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기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난이도가 급상승했죠. 그래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요. 평균이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4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는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건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정초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등급 가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등급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렵게 내면서 이제 등급을 갈라야죠. 갈라버리는 순간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가 가장 어려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칙이 없었습니다. 원칙이. 네. 정총고는요. 이 원칙이 뭐냐면 학교에서 좀 강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에 어디가 어렵다. 어디를 조금 어렵게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이 뭐 얘기도 안 해주고요. 문학 어떨 때 문학이 너무 어렵고요. 문법이 조금 평이하게 내던가 또 어떨 때는 문법이 너무 어렵고요. 심하게 어렵고 그리고 문학은 조금 더 낮췄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패턴을 읽을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모든 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학교들은 뭐 문법이 어려우면 이 학교는 문법이 매우 어려운 학교다.
문학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학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영역들이요.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건 쉬운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시험마다 어떨 때는 뭐가 어렵고 어떤 시험에는 또 무엇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돼서 아무튼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까다로운 학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여기 누가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출제하느냐. 돌아가면서 출제하거든요. 국어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뭐 이거 가고 연동되는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은 문학을 중시해서 문학을 매우 어렵게 내고 어떤 선생님은 문법을 또 어렵게 내고요. 그래서 동청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는 것 같은 건 확실히 알거든요. 어디가 정확하게 어렵게 되는지 매년. 동청고는 어쩔 수 없이 문학이든 문법이든 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어는. 자, 여기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국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다른데요.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학 파트에서 외부 지문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시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그럼 이거 완벽한 수능이 돼요. 그럼 이제 수능이 돼버리는 거죠. 수능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시는 제시해 놓고 시 두 편을 내고요. 그럼 배운 시죠. 나머지 다른 지문에서는 학생들한테 수업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에 있는 시들을 막 내버린 거죠. 그것도 여기 보면 김수영 시인의 시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새로운 외부 지문에 해당하는 김수영 시를 세 편을 내버렸고요. 그리고 그 세 편 중에 보기는요. 그 김수영에 대한 논문까지 인용을 해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학생들이 광탈을 해버렸어요. 그건 선생님들도 대비가 안 되죠. 도대체 뭘 낼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그럼 이거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은요. 수능이 철저히 준비된 학생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외부지문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 수능이 되는 거고 수능이 준비된 학생들은 그나마 풀 수 있었고요. 내신만 준비했던 학생들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내신 경영이 이렇고요. 그래서 무조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그건 학종을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수업 시간마다 학생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라는 거 잘 들어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어느 파트 수업하다 보면 문학을 굉장히 막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문법은 덜렁덜렁 그냥 설렁설렁 야 그냥 요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근데 학생들은 알아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이번에 출제는 누가 한다고 하냐? 어느 파트를 맡은 선생님이 출제한다고 하냐? 라고 묻고요. 그 선생님이 무엇을 맡았느냐?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니? 뭐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들어가니? 라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거의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 그러면 문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요. 막 요 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인의 다른 시까지 막 얘기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 그럼 문학 파트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인들을 외부 지문을 계속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비가 안 됩니다. 동청고는요. 자,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교과서에서 문법과 문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또 2학기 때 기말고사 47점 나왔던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요. 문학에서 8작품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외부 지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은 내지 않고요. 학생한테 수업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매우 어려웠죠. 외부 지문을 감상하고 풀 수 있는 수능을 조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수능형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문법은요. 교과서 내에 있는 것만 내지 않아요. 그건 모든 학교의 공통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사용해서 학습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요. 이 문법은요.
문법은 모든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문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신도 결과가 좋지 않을 뿐더러 수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법 포기하면은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수학은 더 심각하죠. 확통을 선택했던 52%의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52%, 수험생의 52%가 확통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의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받은 비율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1등급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 뭐, 조정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뭐, 그럼 길어지는데, 조정 점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확통, 쉬운 걸 선택한 학생들은 무조건 분리, 표점에서 무조건 분리입니다. 이거를 원점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원점수는요, 수능 성적표에 기재가 안 됩니다.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기재가 되는데, 수능 성적표가. 그걸 원점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수학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88점이라는 원점수가 필요했어요. 88점부터가 1등급이었는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95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원점수 차이가 이 정도인데, 표점으로 하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화작을 선택하면 역시 국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문법을 선택해야 돼. 고3들은 다 압니다. 자기가 화작이나 확통을 선택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을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이유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문법 포기. 1학년 때 이미 포기. 그리고 미적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못하겠다. 확통하자. 이렇게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서 자꾸 미적 쪽을,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적과 문법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나머지는 한번, 제가 책자를 안 줬.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는요, 이 세종권에 한 12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다면, 동천고는 난이도만 따진다면 한 6번째, 7번째 정도 될 거, 한 중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건 국제고가 아닙니다, 국어는. 아른고가 가장 어려워요. 국어는 세종국제고도 아른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양지고가 어렵고요. 세 번째가 대성이고요. 동천고는 뭐 한 6번째, 국어로만 따진다면 6번째, 한 7번째 정도 난이도가 있다. 중간 난이도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는요, 나만 어렵지 않아요. 모든 학생이 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는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쉬운 거겠죠. 배점도 동천고 같은 경우에는 배점 차이도 매우 큽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동천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국어에서. 다른 학교는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배점이 너무 크죠. 7점, 8점을 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국어에서 영어는 있습니다. 동천고에 서술형이. 근데 국어는 서술형을 뭐 올해 또 갑자기 서술형을 낸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든 시험에서 국어에서는 서술형이 없었고요. 없었고, 그리고 배점 차이가 좀 큽니다. 수능형 문제는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용 문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점, 뭐 2.5점에서 3점 사이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은요, 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점수가. 2점, 2점, 3점, 3점이 아니고요. 2.5, 2.7, 3.2, 3.4 이렇게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개수가 틀렸는데 나도 3개, 저 학생도 3개인데 저 학생은 2등급, 나는 3등급. 소수점에서 갈린 거죠. 점수에서 갈리는 겁니다. 이 점수가 배점이 전부 다 다릅니다. 문항수마다. 근데 수능형 문제는 배점이 상당히 높다. 대략 5점 또는 5.5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수능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천고는요, 무조건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내신에서 하는 국어는요, 기본이고요.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지 내신 문제 풀겠죠. 그건 어디나 어느 학원이나 대비를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수능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교육하려면요 수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수업할 수 있고 수능의 패턴을 알 수 있는 선생님은 세종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재종반의 경험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수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수능과 내신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플러스 내신 수능형 문제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꼭 있으셔야 돼요. 궁금한 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상담 신청서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조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